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1년 차 된 여자입니다.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던 시모가 결국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결혼 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겨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좀 더 시모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껏 행동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라서 그런지 시모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자주 부르셨어요. 하시는 말로는 서로의 얼굴이 익숙해져야 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듯 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너무하다며 불만을 쏟아내셨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선 시모가 부르실 때는 찾아뵙긴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시댁에 들어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결혼 생활하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뵙는 것도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남편과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남편도 많이 피곤했는지 일주일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가 방금 주말마다 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반대로 말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당연히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오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니? 결혼을 했어도 언제까지나 너는 내 아들인 건 변함이 없는데 배우자가 생겼다고 엄마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 너희 둘이 결혼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지금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주지만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올 것 같구나. 너희들도 개인적으로 쉬는 날도 있어야 하니까 평일에 수요일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집에서 저녁을 먹던 밖에서 외식을 하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 괜찮은 것 같지? 아니요.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요. 그건 엄마만 원하시는 거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한 일이라고요. 뭐가 피곤하다는 거야? 너 결혼 전에도 엄마랑 함께 살았으면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리고 벌써부터 이런 걸로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면 나중에는 내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해도 안 찾아오겠다. 얘 새아가 이리 와봐라.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거니? 네가 내 앞에서는 조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아들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 집에 오지 않겠다는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니? 그때와 지금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지금 현재 저는 결혼을 했고 이 사람이랑 새로운 환경에서 아직 제대로 적응도 못하며 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집에 오면 저희 둘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억지 부리지 마세요. 마음 같아선 한 달에 한 번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왕 말 나온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었다고요. 뭐라고? 지금 엄마가 한 말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 달에 한 번만 오겠다는 거니? 엄마는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 시모는 주말마다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달에 한 번 오겠다는 말을 남편이 꺼내게 되자 굳어진 얼굴로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모는 저에 대한 모든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아들 얼굴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괴롭히셨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행동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통보를 한 시점부터 시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는데 그런 불만 없는 거지? 너희들 결혼한 뒤로 처음 오는 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연락 한 통 정도는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이제 막 퇴근해서 정신없는데 갑자기 찾아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야 너희가 평소에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현관을 들어오면서부터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네.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집안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네. 바닥 걸레질은 언제 한 거니? 소파 위에 먼지는 수북하게 쌓여 있고. 예, 너는 집안 살림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요즘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평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가다 보니까 그동안 정리가 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지 저희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사는 성격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면 당연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없죠. 다음부터는 전화 한 통이라도 꼭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있었고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남편도 옆에서 제 편이 되어서 같이 거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다가 상처를 받으셨는지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댁과 저희 집의 거리가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라 그렇게 멀지 않아서 크게 걱정은 없었고 시모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잠시 뒤 초인종이 울리더니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모가 다시 오셨더라고요. 무언가를 놓고 가신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던 그 순간 시모의 한쪽 손에는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려 있었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오늘이 대청소하는 날이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들고 온 통은 다름 아닌 락스였어요. 제가 뭐 하시는 거냐며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락스통을 빼앗으려 들자 어디서 시모한테 대드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니 락스를 제 머리 위로 부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락스통을 빼앗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된 락스를 씻어내기 시작했고 화장실 밖에선 남편과 시모가 언성을 높이며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가 싫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락스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걸 머리 위로 부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도 방금 봤잖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나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대드는 거 똑똑히 봤지? 초장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분명 나를 잡아먹으려 들 거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난 걸 다행인 줄 알아. 다음에도 또 한번 내가 말하는 거에 토를 달기라도 하면 그땐 오늘보다 더한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보면 모르겠니? 세아가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내가 너한테 대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거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치신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온몸에 묻어있던 락스를 전부 다 씻어낸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바닥에 흥건해진 락스를 힘들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환기를 시켜도 이미 온 집안에 퍼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몸에도 락스 냄새는 여전했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시모가 락스통을 들고 난리를 치시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튄 락스 때문에 변색이 된 곳도 있었네요. 피해가 상당하자 바닥 걸레질을 하고 있던 남편은 들고 있던 걸레를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거라곤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절대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거라며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저도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쉽게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가 시모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행동하게 되자 시모도 점점 한계에 달하신 듯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돌아오는 주말에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가자며 할 말이 많을 것 같다고 저희 부부에게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할 거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의 시댁으로 다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니? 무작정 연락도 안 받고 막 나가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2번 다시 내가 직접 가거나 오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양보하는 만큼 너희들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니? 나만 양보하는 건 옳지 않잖아. 저희가 양보해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얼굴 뵈러 오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정해놓고 찾아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락스를 머리 위로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 엄마가 세아가 머리 위로 락스를 부어버렸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내가 제정신이지 비정상일까봐? 애들이 나한테 개념 없는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따른 응징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락스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손까지 올려 붙이려는 거 정말 힘들게 참고 넘어갔다고. 도대체 세아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일을 벌이는 거야? 죽을 죄라도 지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런 것도 아니고 애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이건 내가 봐도 당신이 100번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애들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러다 정말 당신이랑 인연 끊고 살겠다는 말 나오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큰딸도 그렇게 보내더니 막내 아들까지 떠나보낼 작정이야? 당신의 행동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 만약 애들도 인연 끊겠다는 말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얼굴 안 볼 거야. 알겠어? 너희들도 이제 그만 끌려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는 거야. 세아가 너도 눈치 볼 필요 없다. 내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안 와도 되니까 너희들 앞날에만 신경 쓰고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된다면 그땐 나한테 바로 알려줘라. 내가 직접 나서야지 안 되겠어. 시부의 말에 시모는 한마디도 못하시곤 입을 굳게 다무셨어요. 남편한테 위로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시모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는지 인연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저희 부부에게도 똑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시자 표정은 점점 심각해지셨고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네요. 시모의 억지들이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걸 하루빨리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지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하시더니 결국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어느 날 엄마가 제가 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오신다길래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남해에서 지내고 계셔서 거리가 너무 멀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저희 부부가 찾아뵙는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제가 말려도 올라오시려는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분명 시댁에 잠깐 들리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받지 않았고 더 이상 반복해서 전화를 주시지는 않으셨네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남해에서 서울로 출발하신 엄마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과 얼추 비슷하게 맞추려고 틈틈이 연락드렸고 남편한테도 저희 엄마가 오실 것 같다고 전달을 한 뒤에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게 회사에서의 긴 근무 시간을 끝내고 서둘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미리 도착하실지도 몰라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어딜 가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집안 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엄마한테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뒤이어 퇴근을 했는데도 엄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남편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실종 접수를 하게 되면서 저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 하도 고집을 부려서 막을 수 없었다며 걱정을 하고 계셨네요. 아빠는 일이 워낙 바쁘셔서 같이 올라올 수가 없으셨는데 엄마를 말리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아빠 탓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일단 엄마와 연락이 닿으면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설명한 뒤에 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 일대의 CCTV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자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정신을 제대로 부여잡고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상태론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모가 문자 한 통을 보냈고 확인한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와 함께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저는 밖에서 저희 엄마를 찾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저희 부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왔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서 사람 난감하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 언제 오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 안심시켜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희들도 빨리 와서 일손 좀 도와라.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긴 했는데 서둘러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왜 마당에서 반상기를 설거지하고 계시냐고요? 보면 모르니? 곧 명절인데 반상기 그릇이 필요하잖아. 나 혼자 이 많은 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한테 도움 좀 받아볼까 해서 너희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글쎄 어디서 많이 뵌 사람이 집 앞에서 얼쩡거리길래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돈께서 올라오셨더라고. 왜 오셨는지 여쭤보니까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길래 방도 좁은데 애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우리 집이 넓으니 애들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김에 사돈이랑 반상기 그릇들을 전부 설거지하고 있었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아니? 사돈께서 너희 얼굴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애들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허리도 펴지 않고 일하시는데 덕분에 내가 아주 편하게 살림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날 추운데 고생하셨으니까 저녁이나 한 끼 하시게 이제 그만 들어가도록 하자. 너희들은 설거지가 끝난 반상기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라. 사돈께서 손이 참 야무지시네. 어머님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셨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이용하셔서 모시고 오신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저희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봤던 광경은 저희 엄마는 힘들게 설거지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땅콩을 까서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뭘 같이 하셨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저희 엄마를 상견례 할 때부터 무시하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세요? 이깟 반상기를 지금 한겨울에 마당에서 설거지 시키신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명절 때 어머님 댁에 오고 싶다 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찾아다닌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났는데 한겨울에 밖에서 6시간을 떨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엄마 손이 얼음장이에요. 고무장갑은 아예 주실 생각도 없으셨던 거죠? 하필 고무장갑이 글쎄 오늘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설거지 좀 시킨 것뿐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나도 사돈 혼자서 일하시는 거 지루해 하실까봐 옆에서 말동무 좀 해드리면서 추운 날 밖에서 같이 떨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 네가 내 전화를 찰 때에 받기라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반상기 들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라.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어서 힘들어 죽겠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상기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던져버렸고, 반상기는 이리저리 날아가면서 마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힘들게 닦은 건데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덜덜 떨고 계신 저희 엄마한테 입고 있던 잠바를 걸쳐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들과는 좀 다르세요. 지능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뒤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력은 좋으셔서 한번 왔다 갔다 한 곳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엄마는 저희 집에 아빠와 몇 번 오신 적도 있었고 엄마 혼자 오신 적도 두어 번 계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셨지만 시모와 마주치게 되면서 시댁으로 가시게 된 엄마는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손이 얼어붙어 있는 것도 모르시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거였고, 저희한테 이 사실을 최대한 늦게까지 숨기면서 시모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연락을 취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저희 엄마를 차에 태워드린 다음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며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억울하다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던 그때 시부가 대문을 열며 들어오셨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곤 입을 다물지 못하셨네요. 그런데 시부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아빠, 내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한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곧 명절이라 인연 끊은 지 5년이나 돼서 그래도 아빠 얼굴 봐서 찾아온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너도 잘 생각해. 계속해서 피해만 볼 뿐이야. 너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누나처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오히려 엄마가 없는 지금의 현재가 너무 행복하고 오늘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 생각이야. 아빠, 저희 그만 돌아갈게요.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든지 할게요. 제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곧 명절이라 내가 큰애를 얼마나 힘들게 설득시켰는지 알아? 집안의 기둥으로서 모든 걸 좋게 만들려 하는데 당신은 왜 계속해서 집안을 망치려 드는 거야? 내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더 일을 키우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얘 새아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줘봐라. 저는 시부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시부는 제 말을 듣고 계시다가 도저히 참기 힘드셨는지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던 호수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부는 눈이 뒤집힌 상태셨네요. 시모의 온몸이 찬물로 뒤덮였고 시부는 시모의 뒷 목덜미를 잡아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신발까지 떨구셔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하얀 입김을 내뿜으시며 무슨 말을 하시는데 온몸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족을
더 이상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대문을 강하게 닫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리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돌리시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셨어요. 시부는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며 따뜻한 방 안으로 모셨고 저희 가족 모두 따뜻한 집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시모는 추위에 떨면서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시며 몸부림치셨습니다. 시모는 결국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위를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좀 전과는 다르게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시모가 시부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며 오히려 저희를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계셨네요. 형님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시부도 정말 끝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살아온 세월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계속해서 실망과 상처를 준 시모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을 선택하셨네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는 또다시 변하겠다는 말을 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갈라서신 이후에 저희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곧 명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모는 또다시 시부의 집에 찾아오셔서는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며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모에게 넘어갈 생각도 없고 두 번 다시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홀로 외롭게 사시다가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었고 2살 된 딸이 현재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죠. 원래의 성격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 결혼 3년 차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막 태어난 제 딸을 육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술에 찌들어 있었죠.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씩 술을 입에 대는 것 같더니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건 딸이 태어났으니 자기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집안의 가장이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였을 때 저는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예고 없이 퇴사를 하면서부터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저와 딸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정말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집안에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코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심각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자고 일어나 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정말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나랑 서유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씨,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깨우고 그래? 지금까지 모아둔 돈 있잖아. 일단 그거 쓰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제 늦게 들어온 거 알면서 꼭 깨워야 돼? 우리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통장에 돈이 바닥난 지가 언제인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얼마를 벌어오던 그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몇 푼이라도 벌어오라고.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런 삶을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아침부터 거참 되게 시끄럽네. 나는 지금 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불안하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되잖아. 서율이 들쳐매고 식당 일이라도 해.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서유리는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몰라? 제발 평범하게라도 살면 안 돼. 남편은 자기를 아침부터 깨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는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오히려 듣고 싶지 않다면서 몸을 돌려 이불을 덮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 제 딸도 잠에서 깼는지 배가 고프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시부모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죠. 왜 또 왔어? 이번에도 돈이 필요해서 온 거냐? 광훈이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걸. 여기까지 와서 손을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제가 이러고 싶어서 왔겠어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이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술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 손에서 떠났으니 무슨 일이 생기던 나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너한테 치워줄 돈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는 여유가 넘치는 줄 아니? 그럼 저랑 서유리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만 도와줘야 되는 거니? 너희 사돈은 뭐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니까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네가 내 아들 선택한 거잖아. 그럼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온 거라고요. 그이가 지금 경제적인 활동은 아예 안 하려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혼? 그런 걸로 나를 겁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네가 내 아들 데려갔으니 이런 걸로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가서 모리채를 잡던 밖으로 내쫓아버리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번에는 우리도 도와줄 수가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퍽 하면 찾아와서 손 내미는 게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시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도 지쳐버린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시모에게 분노만 키우게 된 채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계시던 시부가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10장을 쥐어주시면서 시부도 시모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못난 아들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 제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돈을 타서 쓰고 있으니 시부에게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돈을 뺏기기 전에 어서 들어가 보라며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5만 원짜리 10장을 손에 쥔 채로 버스를 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근처에서 이유식을 막 시작한 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필요한 생필품을 산 뒤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봐야 했어요. 만약 남편한테만 의지한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아이를 재운 뒤 한숨 돌리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뜬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모습은 옷걸이에 걸어둔 제 옷을 뒤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순간 남편은 장보고 남은 돈을 제 옷 주머니에서 빼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잠결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을 붙잡을 틈도 없이 도망쳐버려 이미 제가 현관문을 뒤쫓아 나갔을 때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죠. 곧장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고 그날 하루 종일 날이 새도록 남편을 기다리자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술이 만취된 상태로 들어온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이미 돈을 전부 다 써버린 상태였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시부가 저에게 준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치면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뻗어버렸고 저는 감정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세차게 뿌려 버렸어요. 잔물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길래 이어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도 없었어요.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시댁에 찾아가 힘들게 얻은 돈이었는데 남편은 그 돈을 자기 술 퍼먹는데 다 써버렸으니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건 평생 불행이었고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저질렀고 술이 만취 상태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저와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까봐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남편을 겨우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양가 부모님까지
경찰서에 오셨고 저희 부부 사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제 얼굴에 멍든 자국을 보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셨어요. 이런 와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시몬은 이 모든 상황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문제죠. 집안일만 잘하면 뭐해요? 아이가 있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충분히 부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본인은 일하기 싫어하면서 내 아들 복은 돈을 벌어오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내 아들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었고 가끔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뒤에서 계속 볶아대니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그러니 더욱더 반말만 거세지는 거죠. 저도 이 모든 원인 제공이 며느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능력도 쥐뿔 없는 그쪽 아들 사이로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성실해 보이는 것 하나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줬구만.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짓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까지 때려치운 것도 모자라 술만 퍼질러 마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은 저놈이 애초부터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제 딸에게 탓을 돌리시는 건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어떻게 자라왔는지 안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더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참, 그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저도 저런 며느리 100트럭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아들, 너도 더 이상 미련 없지? 바로 이혼하고 갈라서라. 남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저와 이혼을 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난리를 쳤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물리적으로 행사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까지 처리를 한 이후 그렇게 더는 서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했고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을 1년 만에 다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을 오픈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직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시모였네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져 버렸고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식당을 한번 훑어봤어요. 너는 남 밑에서 식모 노릇이 전문이냐? 나랑 이혼하고 한다는 게 고작 식당 일이야?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전혀 없구만. 그 나이 먹고 식당 청소나 하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엄마, 우리 다른 데서 먹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든든하게 아침 먹고 시작하려 했는데 기분 잡쳤네. 내 아들과 이혼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것처럼 그러더니 꼴랑 남의 식당에서 일이나 하고 있니?
적지 않은 나이면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곳에서 식당 일이나 하고 있어? 그때도 너를 봤을 때 앞이 막막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어쩜 편한 게 하나도 없니?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저도 아침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는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는 있니? 딱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인생을 막 살아도 당신처럼 식당 일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 여기서 일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한심하게 산다.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양육비나 먼저 보내지 그래? 지금 몇 달 동안 안 보낸 거 알지? 이번 달에도 양육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거 꼴랑 몇 푼 된다고? 걱정하지 마. 알아서 줄 거니까. 하기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너는 한 푼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하네. 인생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남편과 시모를 1년 만에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전남편과 시모는 힘겹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자기와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지 않냐며 저에게 한심하다고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어요. 식당 청소를 하고 있던 저를 보며 비웃던 남편은 아침부터 제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렸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길래 저 또한 아침부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서로의 감정 상태가 점점 고조가 되자 저는 식당에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들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던 시모는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 남편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살면서 무슨 불만이 그리 많았는지 혼자 흥분해서는 쉬지 않고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식당 사장님과 전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전 남편의 얼굴을 쓱 보더니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아직 식당이 오픈 전이라면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지만 전 남편은 사장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막말을 계속 쏟아 붙였죠.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는 제 식당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영업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당신이 여기 식당 사장이야? 내가 저 사람 전 남편이라서 한마디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회사 일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퇴사를 했는데 돈 안 벌어 온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혼까지 만들게 했거든.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순순히 이혼해준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전 남편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는 건데 식당 사장은 빠져줬으면 좋겠네. 서로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잖아. 오래 알지는 않았어도
그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인성이 더 바닥이라서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네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몬은 불안한 표정으로 전 남편 보고 빨리 자리를 뜨자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을 하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이미 흥분 상태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식당의 물건들을 들고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자 침착함을 유지하던 사장님도 전 남편과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더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게 되자 시몬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전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그만하라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주변을 살피던 그 사람은 경찰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굳어진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도망을 치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식당 문을 열고 급하게 나가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과 부딪히면서 전 남편과 시몬은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사람은 전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박동만 씨?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동안 어디에서 숨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서로 가주실까요? 당신이 뭔데? 어딜 가자는 거야?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안 놔? 생사람 잡지 말고 저 사람들이나 잡아 쳐넣어. 이게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야? 박동만 씨는 현 시간부로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고 가자고 했잖아.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 줄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어? 잘하는 짓이다. 지원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다가 금방을 털고 다녔거든요. 안 잡히려고 징하게 도망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네요. 한동안 일이 바빠서 아침 먹으러 오지 못했었는데 오늘따라 오고 싶은 느낌이 들어 와봤는데 오길 잘했네. 지원씨, 제가 지금은 이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야 돼서 밥은 나중에 먹으러 올게요. 우리 저녁에 같이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뭐야? 너희들 무슨 사이야? 너는 나랑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냐? 이거 당장 안 놔?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쪽이 지원 씨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만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지원 씨와 결혼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에 전 남편과 시몬은 말도 안 된다면서 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사람은 형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남편이 절도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죠. 전국을 돌며 늦은 새벽 시간에 금방을 털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김 형사님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 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그 남자는 언제나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저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또다시 그런 아픔이 오게 될까봐 걱정이 많고 신중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 남편에게 결혼할 사이라면서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전 남편은 1년 만에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에 화가 치밀었는지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 남편을 제압하는 형사인 그 사람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시모는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식당에서 청소한다고 깔보더니 본인들은 떳떳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지인분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월급을 챙겨주시지만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까지 제공을 받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은 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 전 남편과 시모의 사건이 끝난 이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사람은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며 과거에는 돈 때문에 가난하게 살다가 마찰이 생겼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한 끝에 이혼까지 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저와 제 딸을 지켜줄 자신이 있다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결혼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저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고 있네요. 그 사람 말이 전부 다 옳았던 게 전 남편과도 서로 사랑해서 살림을 꾸렸지만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았었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서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사랑은 도망간 듯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면서 좋은 발전이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거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시청하다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다가 저 하나를 어렵게 가진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하게 다 지원해 주셨네요. 딸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였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무용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대회에 나가면 1등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입상 정도의 실력이었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에게 본인들에게 1등이면 됐다고 하시며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죠. 꾸준히 무용을 해온 덕분에 대학교도 무용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만 한다면 부모님은 무용학원도 차려준다고 하실 정도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네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풍족하거나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 있는 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이었으니까요. 전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을 운영하기 전 우연한 계기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죠.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기에 저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 동안 우연한 기회로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금의 남편도 만났죠. 남편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귀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지만 남편은 알면 알수록 정말 열심히 사는 남자라서 더 멋있었네요.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들은 얘기로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저에게 자극도 되었네요. 남편의 형제는 형과 여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고시 공부를 하고 여동생은 아직 너무 철이 없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모든 가장의 무게를 남편이 다 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평불만 없이 그저 식구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고 늘 천진난만하게 웃는 남자였네요. 그런 사연에 저는 남편에게 모성애가 생긴 것 같았죠. 어느덧 남편이 걱정되고 도시락도 싸주고 늘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은 저에게 같은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네요. 우리 헤어지자. 아무래도 지금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귀한 집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나랑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가장의 무게를 같이 나눠야 할 수 있는데 너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이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이 돼? 난 괜찮아. 충분히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당신 얘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당신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진짜 실망이다. 그러면 어떡해. 내 형편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도 없고 우리 형 이번에 또 떨어졌어.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지금은 혼자 짊어지니까 그렇지. 그래도 같이 나눠 가지면 자기도 괜찮을 거야. 내가 싫어지거나 질린 게 아니라면 헤어지자고 하지 마. 난 이미 당신 얘기 들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야. 부모님도 처음에 반대하시겠지만 그래도 내 행복만을 가장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분명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지 마. 알겠지? 아주 한 번만 그 소리 더 해봐.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우리 형이랑 동생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살아. 엄마도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나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놔줄 테니까 그냥 너 삶 살아, 제발. 이런 나를 이해해줘. 다만 너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죠. 제가 같이 힘들어지기 바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사랑이기도 했고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많이 사랑에 빠져버렸죠. 만약 그때 당시에 저로 돌아간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테지만요. 그때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신 후였죠. 남편의 이별 통보로 인해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도욱한 마음을 먹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그날 저녁 남편이 일하고 있는 물류센터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밤에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랬는지 일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나왔더라고요. 전 남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에 남편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게. 당신 상황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혹시 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당신 상황 때문이라면 난 괜찮으니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내가 괜찮다잖아. 후회도 내가 해, 어?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난 진짜 이런 소굴에 너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널 좋아하는 만큼 네가 그냥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도 정말 괜찮겠어? 헤어져 줄 때 지금 가. 아니면 다신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뿐이야. 당연하지. 후회 안 해. 아니, 해도 내가 해. 당신은 잘못 없어. 당신 원망할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 헤어지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마음 확인을 하였어요. 다신 헤어지지 않기로 다짐하였죠.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젠 헤어지지 않고 무조건 인생을 함께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께 남편을 허락받으러 가는 날, 콩쿠르 대회에서도 떨어본 적 없는 전 문척 떨렸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니까요. 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아휴, 너무 안정적이네요. 우리 딸이 안정적인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랐거든요. 전 우리 딸이 결혼한다면 이제 전공을 살려 무용학원 차려줄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동네에 학원을 오픈하는 게 낫겠죠?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든 옆에서 응원할 예정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쭉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좋고요. 학원을 운영해서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좋습니다. 전 미니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아주 자네 마음이 참 마음에 드네. 혹시 실례지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아, 당연하죠. 어머니, 저 형님,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홀로 저희를 키우셨죠. 에이구, 저런. 마음고생 많았겠네요. 형님이랑 여동생은 지금 혹시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결혼을 할 거니까. 아, 형님은 고시 공부 중이시고, 여동생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가정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어요. 남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셨죠. 그나마 아빠는 표정 관리를 잘해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며 남편을 다독여줬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딸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건사해야 하는 그런 가장에게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엄마는
그 남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아빠는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젊은 과거가 남편에게 많이 투영되어 보였는지 남편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온 가정을 건사한다고 하니 믿을만 하다고 좋아하셨고요. 돈 없는 게 죄는 아니라며.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에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하셨네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꺾일 마음이었으면 그때 헤어졌겠죠. 전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딸이 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너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엄마 보고 그냥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은 착한데 그 집 가면 너도 같이 고생이야. 굳이 왜 고생하려고 해? 엄마 아빠가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웠는데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니? 너도 애 낳아봐.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이 결혼은 안 했으면 해. 엄마, 마음 다 알아. 그래도 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이랑 함께라면 힘든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미니 마음 존중한다. 아주 사내가 건장한 게 너 절대 굶겨 죽일 것 같진 않더라. 아빠는 그저 마음에 들었어. 여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미니 가서 고생길이 훤한데 지금 그 길로 보낸다는 거예요? 참나, 절대 안 돼. 미안해, 엄마. 이번에 나 좀 믿어줘.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집 형도 고시 붙으면 되고 동생도 취업하겠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 안 그래? 지금 잠깐 집안 돕는 것뿐이지 절대 이게 평생은 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양보 좀 해줘요. 엄마는 제 고생길이 훤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역시나 반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 집을 설득하고 남편네 집으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네요. 긴장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 낙후된 주택에 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여동생이 저를 맞아주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 같아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에구, 어서 와요. 어머,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데리고 오다니. 무용 선생이라더니 아주 곱네. 아주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고우세요. 진성 씨한테 말로만 듣다 이렇게 집에 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아, 저희 집 얘기는 대충 들었죠, 새언니. 새언니라 불러도 되죠? 전 오라는 데는 많은데 고르느라 취직 준비 중이고요. 우리 큰오빠는 고시 공부 중이에요. 알죠, 고시? 세상 얼마나 어려워요. 행정고시라는 게 안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오빠 결혼해도 늘 하던 것처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죠? 혹시나 모르실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채비하시라고. 미니도 알고 있어. 꼭 넌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 오늘 처음 인사 온 건데. 미니야, 진선이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머머. 그래도 새아기도 알 건 다 알아야지, 안 그러니? 혹여나 우리 딸이 알아두라고 말한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아, 네. 그렇죠. 집 얘기는 진성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두 분 다 성인이니까 금방 자립하실 거라 믿어요. 물론 진성 씨도 가정을 이루는 거니 계속 지원은 힘들 거라는 채비도 하시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긴 인상과는 다르게 제가 그 집 첫 방문 날에 저에게 저렇게 못을 박으셨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되실 시숙은 공부한다며 잠깐 눈인사한 거 말고는
방에서 꼼짝 안 왔고요. 속으로 저렇게 공부하는데도 몇 년을 떨어지는구나 했네요. 어여들어요. 그럼 결혼하면 사는 곳은 정했어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다 했나? 아무래도 미니 씨네 부모님도 아셔야 하니까. 우린 최대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길 바라는데, 우리 집에 방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 살아도 좋고, 어때요? 갑작스러운 합가지 안에 당황해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번든다는 집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합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그 문제는 천천히 얘기해요. 아무래도 미니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직장이랑도 가까워야 하니까 상의해 볼게요, 엄마. 뭐 친해질 겸 같이 살아도 되지 안 그래요? 어쨌든 난 너무 좋다. 세원이 들어오니까. 언니,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자리 잘 잡을 수 있게 모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나오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또 한 번 미안하다고 했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미안해. 오늘만 봐도 벌써 느껴지지? 내 동생 철도 진짜 없고, 엄마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철 없으셔. 아니야, 괜찮아. 자기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진짜 옆에서 힘을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알겠지? 내가 있잖아.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엄마 아빠는 딸 힘들까봐 시댁과 친정 사이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빌라를 얻어주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저 역시도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서 모든 걸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면목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도 잡았어요. 상견례를 하면서 엄마는 또 한 번 실망을 하셨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네요. 아유, 우리 큰아들은 지금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어렵다던 행정고시. 아무래도 보통 시험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라서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딸은 어찌나 야무진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시숙과 시누이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엄마 아빠가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실질적으로 가정의 보탬이 되고 있는 건 남편인데 남편 얘기는 쏙 빼놨을 정도니까요. 이 집에서 남편은 돈 갖다 주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무한 칭찬 퍼레이드가 끝이 나고 상견례도 끝이 났죠. 오히려 상견례가 끝나자 엄마는 제 남편이 불쌍하다고 혀를 차셨어요. 어쩜 엄마가 저렇게도 무심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 하고요. 아유, 최서방, 너무 불쌍하다. 오늘 진짜 느꼈어. 그게 사람이니? 어쩜 최서방 얘기는 쏙 빼놓고 백수 큰아들의 여우 같은 딸년 자랑만 해? 실질적으로 지금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누군데? 최서방 정말 안쓰럽다. 내가 반대한 게 너무 미안할 정도네. 에휴, 얼마나 슬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최서방이랑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 엄마도 앞으로 아들처럼 생각해줘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친족들에게 본인 큰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죠. 고시 붙지도 않은 큰아들을 어쩜 그리 금이야 오기 하시던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과는 짝짝꿍이 되어 결혼식을 해집고 다녔죠.
주인공은 제 남편이었지만 시댁에서 주인공은 행정고시 준비하는 큰아들이었네요.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차츰차츰 시댁의 실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저희가 따로 나와 살게 되니 조금은 행복해 보였어요. 힘들게 밤에 일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의 월급도 조금 나눠주었네요. 남편은 그 돈 덕분에 물류센터를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겨 건강해지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많이 행복했어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저희 둘 문제는 없었거든요. 시누이는 저희 집에 와서 제 액세서리를 차보거나 새로 산 옷들을 탐내는 등 염치 없는 행동도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에게 오히려 나눠주라며 부추겼어요. 어머머머,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난 언니가 없어서 이런 거 물려받지도 못하고. 언니, 나 이거 한 번만 차보면 안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거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라 2번 정도밖에 안 차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가씨. 어때요?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엄마, 어때? 아, 너무 예쁘다. 언니는 비슷한 것도 많으면서. 이거 놔주면 안 돼요? 그래, 좀 줘라. 너무 많잖아. 우리 딸은 형편도 어려워서 내가 이런 거 사주지도 못하고. 가족이잖니. 가족이 뭐니? 뭐든 나눠 쓰고 나눠 가지는 게 가족이지 안 그러니? 우리 딸한테 딱이네. 어머, 아주 임자 만났어. 너무 이쁘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 멋대로 쳐들어와서 옷이며 액세서리며 매일 빌려달라, 자기 물려줘라 하는 통에 스트레스 받았네요. 행여나 싫다고 하면 또 제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들들볶고 스트레스 줄 것 같아 늘 나눠주기 일쑤였고요. 이런 무례가 반복되자 점점 시댁을 멀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과 저 아니면 생활비가 나올 통로가 없는 집구석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맞을 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시댁에서 백숙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닭다리를 전부 뜯어 시숙과 신우에게 하나씩 주시곤 남편에겐 날개 부위를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다리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자랐구나. 그래서 철이 빨리 들은 거구나. 늘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티내지도 않고 살았겠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머니, 이도 닭다리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셨어요? 저랑 닭 먹을 때면 다리부터 집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 얘는? 진성이는 날개 좋아해. 안 그러냐, 진성아? 어려서부터 얼마나 날개를 잘 먹었다고. 얘가 모르는 소리 하네. 그래요, 언니. 나랑 큰오빠는 다리 좋아하고 둘째 오빠는 날개 얼마나 좋아하는데 꼭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하네. 작은 아들을 물주로만 여기고 관심도 없으니까 알 턱이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자기 아들과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었겠죠. 날개를 줘도 신랑은 늘 잘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시댁을 다녀올 때마다 남편은 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스트레스 받았어요. 참는 게 익숙한 남편을 보니 이젠 더 이상 참고 가족 부양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희생이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망치는 길 같았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용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집 앞 조그맣게 동네 아이들로 구성하는 작은 무용 학원이었죠. 이 모습을 본 시댁은 저희 집이 엄청나게 여유 있는 줄 알고 생활비를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본인들이 벌 생각은 안 하고 늘 받기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신우는 취직한다고만 한 지 3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고 시숙도 무늬만 고시생이지 백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당연하듯 저희에게 요구했으니까요. 아니, 학원까지 차리고 너 아주 대단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장 보러 가면 뭐 하나 살 수가 없어. 진성이랑 상의해서 돈 좀 더 주면 안 되냐? 진성이 형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밖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할 거야, 안 그래?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저렇게 있는 거 보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뭐 돈을 줘야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리프레시도 시키고 그러지. 어머니, 공부하는 학생이 돈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놀고 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아가씨는 취직 안 해요? 아유, 알잖니. 걔는 오라는 데는 많은데 애가 눈이 높아서 시답 짜는 데선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직도 고르는 중이지 뭐. 아니, 사지가 멀쩡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매번 오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대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더 이상 지원 끊을 거니까 아가씨 밥값 본인이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설거지라도 하시던가. 아주버님 뒷바라지 직접 하시고요. 어머, 너 말 다 했니? 우리 애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능력은 높은데 오래 일해야 하니까 고르는 거지. 그 능력 높이다가 누구 장사 치를 일 있어요? 누굴 호구로 보시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세요? 어머님, 둘째 아들은 주워오셨답니까? 둘째 아들 불쌍치도 않으세요? 어머니도 아가씨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오냐오냐 하시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예요. 다 큰 자식 둘이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진짜 말이면 탄 줄 아나? 너 지금 꼴랑 얼마 보탠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우리 진성이가 우리 아들로 이 집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할도리를 하는 건데 니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진성이가 너 때문에 버려질까봐 걱정이다. 어머니, 진성 씨가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 집에서 노역살이만 해야 하는데요? 남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인지. 진성 씨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것들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웃겨 진짜. 뭐? 누가 누굴 가르쳐? 내 아들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옆에서 너 우리 아들 바람 넣지? 그 해야 할 도리 어머님이나 좀 하고 사세요. 큰 자식 작은 자식 차별하지나 마시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자식들한테 버려지기 싫으시면. 그렇게 시어머니는 학원 문을 박차고 나가셨고 남편에게 얼마나 퍼부었는지 남편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희 학원으로 왔어요. 아, 왜 그랬어? 엄마 혈압 높은 거 알면서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프다고 난리야. 진선이도 옆에서 난리고 난 괜찮다고 했잖아. 진짜 괜찮아? 당신이 이러는 거 가족 이해하는 거 아니야. 더 망치는 거지. 아니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머님이 돈 더 달라고 하시잖아. 뭐 맡겨놓으셨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 물류센터 안 나간 지 얼마나 됐어? 그런 거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은 그게 도리래, 알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열받아서 정말.
내가 괜찮다니까. 그럼 어떡해? 나 아니면 그 집 어떻게 먹고 살아? 평생 공부만 한 형의 철없는 엄마, 동생 누가 먹여 살려? 아니, 사지 60 멀쩡한데 왜 못 살아? 하다못해 식당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못 사냐고. 적당히 하라는 거야. 형이랑 동생 평생 이러고 살 거 아니잖아. 우리 아기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야?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면서 그 집 먹여 살릴 거냐고. 평생 그럴 거 아니면 적당히 해, 당신도. 안 그러면 당신은 평생 호구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말이 없었어요. 본인이 봐도 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라도 중간에서 끊어줬어야 했네요. 저희가 생활비를 더는 주지 않자 시누이와 어머님은 시위라도 하듯 매번 저희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 다 보는 앞에서 돈 받아간다고 소리치고 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변했다는 둥 학부모를 붙잡고 말하기도 했고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그건 바로 제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를 고르라면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무엇이 그렇게 빨랐기에 먼저 가셨는지 제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 떠났습니다. 전 거의 정신을 반쯤 잃었고 장례식에도 병원에 실려갔죠. 제 옆에 남편이 없었다면 저 역시도 나쁜 생각을 할 뻔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마음도 추스르지 못한 채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든 사망보험금과 부모님의 집까지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 상속될 거란 말이었죠. 상속 따윈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 엄마 아빠만 살아있으면 되는데 이런 심정으로 모든 게 다 싫었네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호통치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 아빠가 편히 눈 감으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학원을 다시 열고 전 제 일을 해나가며 살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 20억이 있었지만 통장에 고스란히 묻어두었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낮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내내 전화가 오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다시 전화할 거 없고 끝나고 진성이한테도 일러 뒀으니 집으로 오거라. 할 말이 있으니까 곧장 와야 한다. 알겠어? 어머닌 그 말씀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남편을 만나 시댁으로 향했죠. 혹여나 부모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나 싶어 발걸음을 빨리 옮겼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에게도 조금 더 잘해주자 싶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무색하게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였죠. 그 말을 거두는 시누이와 시숙이었고요. 시숙이 그렇게 적극적인지 처음 알았네요. 여러 말할 거 없고 가족이 왜 가족이니? 너희 친정부모님이 주신 그 유산 들었다. 5억씩 시숙이랑 신우한테 나눠주렴.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그래야 너도 마음 편하고 안 그러냐? 대신 다신 우리한테 이제 생활비는 안 줘도 된다. 가족 공동 재산이다. 빨리 나눠. 그래요, 재수씨. 가족이 이러니까 가족이죠. 저희 딱 5억씩만 나눠주고 이제 재수씨랑 진성이
살림 꾸려 나가요.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다들 미쳤네. 우리 엄마 아빠 목숨값을 지금 너네한테 나눠달라는 거야?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지. 인간 말종 집구석 같으니라고. 너흰 구제불능이야. 뭐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인간 말종? 보자 하니까. 아니, 어차피 매달 갖다 바치는 돈 한꺼번에 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요? 안 그래요?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아, 웃겨 정말. 오빠는 어때? 그래, 말 다 했다. 너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어디서 미천 타령이야? 네 오빠랑 언니가 호구로 보여? 여태 백수로 날로 먹은 비용 토해내라 하기 전에 닥치고 일이나 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제 남편을 보고 쏘아붙이는 신우를 보고 어이가 없었고 분노가 솟구쳤어요. 가뜩이나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허탈했죠. 그때 조금 늦게 들어와 사태 파악을 하던 남편은 온 집안의 창문을 닫으며 원천 봉쇄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나 싶어 쳐다보니 남편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하듯 온 집안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 신선이랑 형,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 했고 어머니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젠 아니네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 유산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니 다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돈을 대는 게 아니었는데 제 잘못이죠. 네가 인간이냐 최진수? 공부를 8년을 했으면 빨리 때려치우고 엄마 모실 생각을 해야지. 동생이 벌어다 주는 돈 편히 받으며 사니까 좋았지 그땐? 너도 마찬가지야 최진선. 오빠가 주는 돈으로 아주 행복했지 너랑 엄마랑. 그만할란다 이제. 제씨 집안에서 나 없는 사람 쳐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나 찾지 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저 호적 파세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남편은 길바닥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고 한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이렇게 결단 내주어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손절했습니다. 손절한 즉시 제 학원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깽판을 치며 돈을 달라고 협박도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 불러 바로 대응했어요. 그러다가도 정 안 되겠는지 울면서 전화 오고 생활비라도 붙여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예 전화 받지도 않는다며. 저도 독하지만 제 남편도 이렇게 독한지 처음 알았네요. 남편은 시댁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줄이 끊기자 그 집 딸은 작은 회사 격리로 취직했다고 들려오더군요. 뭐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지금은 아예 저희 학원 근처도 얼씨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더군요. 저희 남편은 돈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남편도 더 행복해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며 농담도 하네요. 살면서 마냥 행복할 순 없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지만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신 부모님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고 싶어 열심히 오늘도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다투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제 옆에 부모님 대신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행복하네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도 종종 들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많이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어요. 이제 저에게 슬픔은 있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다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